안녕하세요. 인천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혼할 때 이제 재산에 대해서 또 분쟁이 많고 재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혼할 때. 양육권. 그렇죠. 자녀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불행해. 예. 근데 이제 애가 좀 어려. 그러면 이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애 때문에 참아가 제일 많죠.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네. 보통 이제 그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내가 참자. 자녀가 아직 어린데. 언제까지 참을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언제냐? 18세. 이제 법적으로는 만 19세를 이제 네. 성인으로 가는데, 우리 이혼하실 때 결심하신 분들이 딱 2번까지는 한번 기다리자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수능 볼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지. 수능 지나고 또 이혼이 많아져요. 수능 이혼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수능 지나고 났는데, 아유, 참는 김에 좀 더 참지. 언제까지? 애들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때 결혼식 그래도 전까지. 결혼식당에는 또 부모가 또 앉아 있어야지 또 상견례 하는데 또 아유 또 체면 때문에 그때까지 참자. 참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혼해야지. 그래서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뭐냐고요. 자녀 위해서 정말 희생만 하고 사는 나는 참 그분들이 대단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위해서 본인의 인생은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결혼 생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녀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네.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한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원수야. 쇼윈도 부부야. 맨날 싸워. 근데 나 때문에 이혼 안 한대. 자, 과연 아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주눅이 많이 들어있어요. 애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엄마 모시고 와요. 아빠 모시고 와요. 엄마 이혼해 차라리. 내 눈치 배울 거 없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뭐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하면 되겠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다. 네. 그러면 아이를 서로 키운다고 부부들이 싸울까요? 안 키운다고 싸울까요? 안 키운다고 싸울 것 같은데. 키운다고. 키운다고. 안 키운다고 싸울 것 같아요. 역시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외국은 서로 안 키운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기 때문에 본인 내가 이제 애 키우면 또 힘드니까 이혼하는 것도 힘든데 그치. 서로 안 키운다고 하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건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선택하라고 해요.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혼하면서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는 어쨌든 따로 사는데 뭐 서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성경에 유명한 얘기 나오죠. 엄마가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 있죠. 뭐예요?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의 재판. 나눠라. 아이를 잘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부모한테 갑자기. 진짜 부모가 난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가. 그러니 명판결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사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의사를 물어볼 수 있으면은 이제 애기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좀 아무래도 엄마 쪽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많이 엄마 쪽으로 가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의사표현 한 나이, 한 중학생 정도 봅니다. 중학생, 요즘에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도인지 보는데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죠. 왜냐면 아이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더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구랑 사는 게 본인 행복이 되는지 요즘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는데 아이가 3살이다, 4살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대 보통은 엄마가 이제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이.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렇게, 나 돈 잘 벌기 때문에 내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내,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 입장이라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양육비만 줘라. 양육비 많이 줘,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나 사실 어려워. 돈 많아서 키운다고 하다가 양육비 받으면 나 사실 어려운데 돈 없어 그래요. 웃기죠. 세상에.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에요. 애정. 근데
여러분 애착 애정은 밖으로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판사가 잠깐 봐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판사는 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금방 아시겠죠.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 진짜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걸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남편이 갑자기 막 사진을 막 찍어요. 아내가 100장 찍으면 나 200장 찍어야지. 연사. 연사로. 자, 제가 만든 이제 이 법칙이 있는데요. 현상 유지 법칙이라고 저는 제가 이제 이름을 줬거든요. 뭐냐? 이 법, 또 이런 조직 이런 데서는 사실 막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항상. 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려고 그래. 자, 보세요. 자녀가 지금 보통 별거부터 한 다음에 재판을 하거든요. 예. 별거 한 뭐 1, 2년 하고 재판도 1, 2년 뭐 3년 걸려요.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동안 아이가 누구한테 있었느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가지고 깐난아기부터 잘 키워왔어. 3년 지났어. 잘 크고 있어. 근데 굳이 아빠한테 가라고 할까요? 하나도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데. 반대로 엄마가 이제 춤바람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 그래서 이제 한 3년 나가다가 이제 와서 아이 키우겠대. 아빠가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럼 굳이 엄마한테 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현상을 그냥 유지하라고 그래요.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아빠.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요. 지금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어요? 그때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아이를 탈취하는 007 작전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나 아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내가 하루만 좀 데리고 있게 해줘. 잠깐만 볼게. 아이 그래 아빠인데 잠깐 보여주잖아. 갑자기 애 데리고 차 데리고 도망가. 그래서 애 안 보여줘. 몇 달 동안. 그 엄마가 울고불고 막 애 납치됐어요. 뭐 경찰에 전화해요. 애가 유기된 것 같습니다. 납치됐어요. 그럼 경찰이 그래요? 누가 유기했습니까? 아빠가요. 전화 끊죠. 무슨 아빠가 유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이를 꼭 키우려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를 키웠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죠? 네네.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양육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양육비는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예. 양육비 주려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할 거고, 다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자기 자식인데도 양육비는 그렇게 아까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키운다. 남편이 뭐 돈도 괜찮게 벌어요. 뭐 얼마는 번 듯한 회사에 가서 한 뭐 3, 400 정도 이제 급여면 뭐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양육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 나이와 상대방 수입에 따라서 최소 금액이 50만 원이고 점점점 늘어나요. 50, 70, 100, 150, 200까지 상대방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한 300 정도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래. 무슨 100만 원이나 줘요. 내가 지금 뭐 내 용돈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대출비 갚고 이거저거 갚으면 남는 게 없어. 100만 원 못 줍니다. 그거 얼마 줄래요? 그래서 한 2, 30만 원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래요. 근데 여러분 2, 30만 원 가지고 애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우죠. 솔직히. 마트 한 번 가면 2, 3년 못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 자식인데. 양육비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충분히 더 줘야 돼요 사실. 더 들어가요. 50만 원 그거 못 키워요.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비는요 꼭 친자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혼인 중에 혼외자의 경우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내 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양육비는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아끼지 말고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초반에 부부 최악의 배우자 10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럼 오늘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 최고의 배우자 10위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은 거네요. 네. 마무리는 훈훈하게. 네. 자, 10위는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 맞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이거 피곤합니다. 힘들어. 특히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불평만 남편이고 아내고 그거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9위는 제가 이제 최악의 배우자 중에 개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로 개념 있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예의가 좋은 사람 있죠. 누구한테나 좀 친절하고 약자한테도 좀 친절하게 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은 부인한테도 매너가 있어요. 맞아요. 남편한테도 매너가 저희 있고. 남편이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매너를? 하긴 독일 사람 매너 좋은가요? 네, 그냥 사람들 만나면은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좀 표현력이 좀 네. 약하죠. 네. 외국 가면 항상 뭐 굿모닝, 뭐 굿텐딱 그러죠. 네. 항상 인사해. 맞아요. 이웃 간에도 인사하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 간에도 그래.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해요. 저희는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도 항상 얘기해요. 사랑한다. 뭐라고요? 사랑한다. Ich liebe dich. 네. Ich liebe dich. 고등학교 때 그만 맞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세요, 전현님? 네, 저는 표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좋죠. 근데 결혼하면 그게 없어져 갑자기.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예요? 오빠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말로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네. 말로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통으로 메시지로나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뭐 이번에도 공연 때문에 이제 집에 없어가지고 집에다 이제 아침에 꽃배달 서비스 오랜만에 딱 아침에 보내고 하면서 뭐 사랑하는 이렇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 이게 보고도 사랑해 이렇게 한 적은 그죠.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애정 표현하고 이제 상대방 칭찬하는 거는 결혼 생활 중에도 필요하지만 이혼할 때도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혼하면서 무슨 서로에 대한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되느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혼할 때 이혼. 그러면 사랑했어 이렇게 해야 돼. 사랑했어. 어떻게? 이혼하면서는 좋은 말 안 하죠. 서로 이제 막 네. 뭐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공격하고 진단 싸움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혼 중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서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로 끝나는 게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조정이 좀 제가 봐도 좋은 해결 방법 같아.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변호사 중에 제일 어려워. 또 어떤 변호사 이혼 사건 한 죽어도 안 해. 이게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 너무 상대. 지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 전문에서 힘든데 저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졌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가서 생각해봐. 이게 사람이 지치거든. 좋은 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날 법정 가서 싸우고 막 상대방 공격하고 그냥 의뢰인 또 막 맨날 그냥 하소연하면서 힘들어서 나도 좀 다른 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막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어떤 한 사건을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재력가 이제 부부였는데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고 막 외도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사건이죠. 그리고 또 그냥 서로 그냥 진단 싸움하고 또 너무 길어졌어요. 이게 또 몇 년 동안 길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부부가 조정을 하게 됐어요. 조정.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냈던 삶에서 이제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이제 증거도 확실하고 하니까 상대방이 처음에 막 발뺌하다가 마지못해 인정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부부간에는 지냈던 사람 때문에 그냥 골마 터졌고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조정이 다 돼서 극적으로 다 돼서 이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야. 사인만 하면 끝나고 이제 황혼이혼 부부였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이제 오늘 사인하면 완전히 남남되는 거죠. 제가 이제 딱 앉아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부부가 이렇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큰 부도 이루고 자녀도 잘 키웠는데 이제 완전 남남이 되는구나. 서로 간에 상처만 남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분,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덕담이라도 한마디 하고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이 하고 싶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막 완전히 뭐 가부장적이는데 뭐 씨도 안 먹히겠구나 해서 그냥 했는데 남편이 사인을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아내한테 딱 옆에 가가지고 여보 미안했어 그러는 거야. 세상에. 감동적이죠. 아내도 막 이제 뭐 수긍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막 좋은 분위기로 돼가지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근데 법정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 아니 왜 경찰이 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이가? 가족? 그렇죠.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자녀가 이제 이게 오물불망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 극적으로 화해했다고. 이혼을 했지만 화해를 하셨다. 근데 자녀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막 이제 부둥켜 안고
아버지도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와, 그 감동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감동이 저도 막 눈물이 났었어요. 와, 정말로 내가 잘했구나. 어쨌든 가지고 화해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련하게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경제관념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렇죠. 경제관념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연애할 때는 사실 경제관념 없어도 돼요. 근데 결혼할 때는 말씀하신 둘 중에 한 명은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둘 다 경제관념 없으면 가정 파탄납니다. 한 사람은 꼭 좀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좀 검소한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꼭 보통은 아내가 이제 검소한데 반대로 아내는 막 쓰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 검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검소한 거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 경제적인 능력도 생기고 재산도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꼭 경제관념이 있어야 된다. 자, 4위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처음과 끝이 막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막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도 안 좋지만 자녀 관계에서도 안 좋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명은 좀 엄한 사람이 있어요. 엄격한 사람. 근데 둘 다 엄격하면 안 돼요. 자녀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엄격하면 한 명은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부부간이라든지 자녀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자, 3위는 이것도 중요한데 서로가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아, 공감이 정말. 공감 능력. 중요해요. 네, 공감 정말 중요해요. 이혼하려는 사람 중에 상대방이 배려심 있고 공감력이 있다는 사람 이혼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그게 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이혼하려는 상대방이.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배려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아니면 자기 가족만 알아요.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어요. 남편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사리 사욕에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죠.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결혼하면 얼마나 배려해야 될 게 많아요. 배우자의 마음도 배려해야 되고 배우자 가족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위는 저렇게 봐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좀 처음과 끝 일관성 있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고 최고의 연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결혼 잘했네요, 저는. 네. 잘하셨어요. 답답한데요. 결혼 잘했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부부평등법이라고 국회 입법청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한 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가 불합리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수백억대 부자인데 아내 명의로는 하나도 재산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평등해요? 아니요. 뭔가 불평등하죠.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면야 뭐 크게 문제 없고 누구 명의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부부가 이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별거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별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수백억대 자산가. 아내 명의로는 하나도 없다. 그러고서는 애정도 없고 상호 교류관도 없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인만 너무 고생해요. 부인만 고생하는 거죠. 너무 불평등하잖아. 이걸로 개선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불평등한 거를. 집 한 채 정도는 줘야. 네. 또 명의가 좀 네. 결혼하면 같은 좀 공동 명의로 공동 되거나 명의. 아니면 뭐든 네. 퍼센테이지가 좀 이게 주어지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산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명의죠. 명의자. 명의자 거예요. 100%. 예. 부부인데도. 예. 남편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재산 주기 싫어서. 맞아요. 이게 평등하냐고. 너무 불합리하죠? 네. 선진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원칙이고 설령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할 경우에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걸로 좀 개선을 하자. 그리고 너무 이혼이 까다롭다. 너무 이혼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이혼을 안 해줄 경우에는 재산이라도 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도 이런 불평등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걸 법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신지 아직 심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네.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지난번 강의까지 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한국의 이혼법이 너무 어려서 네. 미국으로 뭐 그럴 이렇게 수도 간 있죠.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도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그냥 따르게 되는 건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아. 미국에서 살면 미국 법이 따라야 되죠.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이제 네. 겹칠 수가 있어요. 미국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예. 한국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국제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살고 있는데 나라의 법을 따르고 거기서 이제 이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혼이 좀 자유롭고요. 대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해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 생활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엘리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혼했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서로 그것 싸우고 미국이나 이러면 그거 가지고 안 싸워요. 대신 뭘 가지고 싸우느냐? 누가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지, 상대방이 독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걸 신경 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 굉장히 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양육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를 세 번째 이제 이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양육권을 첫 번째 애도 계속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빠가? 아, 여자가 재혼을 했다? 네, 재혼을 했는데 그 애는 계속 있잖아요. 애는 계속, 그럼요. 많은 분들이 재혼하면 뭐, 재혼한다고 양육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재혼해서 새 아빠랑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거고. 자기 친자기 때문에. 클 때까지. 아이가 클 때까지.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래서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아이 입장에서 새 아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엄마랑 재혼한 남편과 새 아빠랑 이 아이와의 관계는 뭐가 돼요, 법적으로? 새 아빠라는 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새 아빠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새 아빠지. 법적으로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무슨 연결 관계가 없잖아요. 친자도 아니고. 부로 되지 않는 네? 거구나. 부가 아니라니까. 부는 이혼한 아빠가 내 아빠지.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끊어도 안 나와? 가족관계 끝나서는 안 나온다니까. 무조건 동거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동거인, 첫 번째 앞에 주민등록 등본에 갇힌 동거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핏줄이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내 자식으로 해야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를 해요? 입양? 입양을 하면 이제 그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양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입양. 네. 일반적인 입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새 아빠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고 네네네. 원래 아빠도 아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두 명, 부모가 두 명인 거예요. 일반 입양은.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원래 그 이혼한 아빠는 왕래도 없고 양육비도 안 줘. 비정한 아빠야.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이제 정착하고 싶어. 진짜 내 아이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 친양자라고 있어. 친양자. 친양자. 친양자는 뭐냐면 이 새 아빠랑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입양이 되는 거고 원래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나있는 완전히 그러니까 친부처럼 되는 거죠. 친부 친자처럼. 그걸 친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친양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원래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꽤 사건이 많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근데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친양자까지 하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성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이 씨였어요. 원래 이 씨, 뭐 이 누구였는데 이제 엄마가 김 씨 남자랑 결혼하면은 이제 친양자면서 김 씨로 바꿔요 성을. 새아빠 성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누구 뭐 이래서 김 말자가 됐다고 이 말자에서 김 말자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했어요.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 홍 씨네? 홍말자가 되고 아이가 계속해서 성이 바뀌고 혼란스럽고 입양됐다 파양됐다가 아이한테 굉장히 이게 불행할 수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겠네요. 굉장히 좀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여쭤보더라고. 변호사님 저 이렇게 힘든데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이분이 왜 이혼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해야지 나한테 물은 거지? 근데 본인도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과연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 아닐까?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하시냐 지금? 우리가 모두 인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죠.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불행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결혼했는데 너무 불행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혼하면 과연 행복할까? 이것도 생각해봐야죠. 이혼했는데 지금보다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행복과 동시에 또 뭐가 중요해요?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 행복이 다 중요한 거니까 이 가치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연인,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믿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